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자, 수능특강 윤리 심화 보충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민족주의, 미래사회사상, 그리고 한국사회사상 해가지고요, 3가지 주제를 엮어오다 보니까 필수 자료랑 문제들이 확인할 게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들을 이 자료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함께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민족주의에 관한 필수 자료를 함께 읽어보고요, 그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필수 자료 첫 번째, 민족과 민족주의의 의미라고 해서요, 꽤 긴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지문 한번 읽어보면서 민족주의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민족주의에 관한 정의에는 2가지 어려움이 따른대요. 그 이유는 민족주의 자체가 자기 완결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또 민족주의에서 핵심 교리를 추출하여 이론적으로 정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민족주의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어떠한 그 이론적인 토대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사상들과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변화되면서 나타난다라고 했던 지적을 했었던 것 있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두시면 확실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지 민족주의는 사회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다른 사회 교리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로 체계화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앞에 부분의 얘기를 반복해 주면서 결합성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는 그럼에도 민족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가 이론적 기반이 없이 다른 사상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민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 말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그랬을 때 영어의 nation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유래했는데 그 본래 의미는 태어나다라는 거고 후에 네이토라는 의미를 파생시킨다. 그래서 동일한 혈연, 종족의 바탕을 생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집단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연이나 종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민족을 형성하는 어떤 객관적인 구성 요소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민족의 의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종족의 모든 특징을 넘어서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을 가리키는 의미로 내포하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것은 국민에 상응하는 삼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민족주의의 변화 발전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주의였었죠. 그래서 그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국민을 가리키는 요소가 바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대두된 민족주의다. 이런 정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언어 발전적 시각에서 보면 초기의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시종, 혈연,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점차 후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공동체 의식, 공동체 목표 등을 함축하는 정치 조직이나 국가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대다수 학자들도 민족이란 결국 일정 다수의 인간이 한데 모여 살아감에 따라서 객관적 요소의 전부 혹은 그중 몇 개를 공유하고 스스로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의욕을 갖게 된 의식 공동체라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민족
그 민족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게 되면 분명히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의식을 갖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공동체가 일정한 역사적 조건 밑에서 단순한 문화적 단계에서 정치적인 단계로 발전할 때 민족주의가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단계로의 발전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민족주의에 관한 아주 탄탄한 설명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민족주의에 관해서 얘기됐었던 내용을 지문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그럼 실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부각될까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게요. 6월 모의평가, 2009학년도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요. 그림은 가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의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사상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 발문이요. 다양하게 전개된 양상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발문 자체가 가능한 것이 지금 이게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문제인데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이론 체계가 없이 다른 사회사상과 결합해서 변화되며 발전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가 전개된 양상 자체를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민족주의 종류에는 제국주의, 또 한국의 3.1운동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적인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혹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사례로서 인류 역사에서 꼽는 것들이죠. 자, 그럼요. 이러한 다양한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유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하는가? 민족주의 자체가 사유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하진 않아요. 단 공산주의 이념 혹은 사회주의 이념과 결합해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요소와 결합시켜서 나타나는 양상 과정은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대 단정되어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2번, 사회 구성원 간의 다원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원성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러한 파시즘과 같은 경우 혹은 나치즘과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떠한 획일화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그 속에서는 오히려 다원성이 저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도 못했었던 문제점도 있었죠. 그럼 3, 4번 볼까요? 정치적 공동체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아까 그 긴 지문을 보고 나니까 이 문제 선지가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이 정치적 공동체. 그렇죠?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로까지 확대되어 나간다 그랬어요. 정치적 공동체라 말하는데 이것의 목표는 독립과 발전.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래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양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속한 민족이 더욱더 번영하는 것.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4번이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5번.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는데요. 세계화와 우리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9쪽에 필수자료 2번.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민족 정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결론은 이 두 가지는 꼭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화는 근대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자 산물인 민족국가의 지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그 논의의 한편은 민족국가의 종언을 전망하기도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세계화가 부각되다 보니까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여러 단위들이나 이런 힘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시되게 되지 단위 국가나 민족의 역할과 위상은 사그러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여기까지.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전망에 대한 논쟁이 정치 경제학적인 민족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쟁이라면 민족 정체성에 대한 전망은 민족국가의 영역으로 연동되는 문화적 측면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겠는가?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세계화 과정에 의해 영향받고 재배치되는가? 스튜어트 홀에 의하면 세계화 시대의 민족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그럼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민족 정체성은 변하긴 할 텐데 다음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서구 중심의 문화적 동질성의 심화에 따라서 민족 정체성은 사라질 수도 있다. 세계화와 민족문화, 세계화와 민족 정체성의 관계는 역설적이어서 세계화가 지닌 문화적인 동질성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소비 문화와 생활 양식이 동질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다. 둘째, 민족 정체성이나 기타 국가 내의 지역적인 정체성 혹은 의식 공동체가 지닌 특수한 정체성들은 세계화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특히 반세계화론자들에게 세계화란 전형적으로 문화적 전체성의 파괴와 민족 국가적 동질성의 파편화 과속, 소비문화의 서구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는 일종의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인 셈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셋째, 민족 정체성은 쇠퇴되고 있으나 새로운 혼합 정체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세계화와 민족 전체성의 공존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 맥락이 그랬죠? 두 가지가 조화된다기보다는 민족 정체성이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 이상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세계화가 민족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가 민족문화 말려있는 상황에서는 세계화, 다문화주의, 민족 정체성이 성찰 민족주의 혹은 열린 민족주의라는 유연한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세계화라는 거에다가 다문화주의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럼 이러한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이 갈 방향에 대한 해답은 열린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닫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기해 보면서 해답, 열린 민족주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6월 모의평가, 2008년도 모의평가인데요.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겠는가라고 말하는데요. 제목 자체가 국제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지문에 의거해서 본다면 다문화주의와 연관될 수 있는 주제로 갈 수 있겠네요. 통계청과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3배 가까이 늘었대요. 그래서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 수는 30.6%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모 상담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자녀들이 말이에요. 사회적인 편견, 피부색에 의한 차별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니까 국제결혼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꼽으라는 거예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보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한다. 해줘야죠, 당연히.
인종에 상관없이 편견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1번 맞아요. 그럼 2번. 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같은 맥락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차별받고 있다고 여길 테니까 2번 맞고 3번.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려 노력한다. 당연히 맞죠.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모두 수용해야 된다. 4번. 사회 구성원들의 다원성을 존중한다.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사회의 다원성 존중.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5번 볼까요? 순수 혈통의 민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민족의 유지라는 말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순수 혈통을 강조한다면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 껴안을 수가 없이 오히려 더 갈등만 강화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비교적 여러분 쉽게 푸실 수 있었죠? 이런 다문화 사회 주제로도 실제 모평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남아있는 주제 중에 전자민주주의라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 왜 나올까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부각이 될 텐데 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는 청사진을 그려볼 때 전자민주주의가 등장하죠. 우리 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화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 혹은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전자매체가 제공하는 토론장을 통해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보면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제. 나 의사 표현을 대신 해줄 그 대표자를 선발하게 되고 그들이 내 의사를 표현해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정보화를 통해서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직접 의사 표현, 직접 의사를 교류하는 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그려보는 겁니다. 전자매체와 전자공간이 마련되면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나 한때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이 폴리틱스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면서부터 민주주의 가치는 거세된 채 단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구현되는 정치 과정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는 기술적 환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사회 재구조화와 정치적인 성숙으로 본질로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맥락은 뭘까요?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이 이렇게 이만큼 발전했어.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재구조화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그 문화 자체로, 정치 문화 자체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단순히 대체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과 정치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의 성패는 사용된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성숙을 지닌 시민들의 사회적 선택에 있으며 핵심은 결정의 신속함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있는 많은 심의를 할 수 있는 토론 기회와 양질의 정보 제공에 있다. 이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전자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자발성, 자신감, 지도력, 대화, 토론 능력,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고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측면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 출처가 안 나왔는데요. 자, 전자민주주의 내용에 대해서 진정으로 성숙한 정치 문화로 가기 위해서 전자민주주의가 어떻게 얘기되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접어두고요. 자료 하나를 더 읽은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자료 2번.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급진적인 중도 얘기 나왔습니다. 중도, 급진적인 중도라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비오의 주장은 확실히 옳았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해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사회 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들 간의 차이, 오늘 보여도 보시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둘러싸고 밀집해 있다. 대부분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복지 지출을 높이 유지하길 원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보다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길 원하고 여기선 시장의 자율에 더 맡기길 원한다. 그러나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모든 복지 개혁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공통의 쟁점 또한 존재하는데 노인 문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를 요구한다라는 언급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중도 혹은 급진적인 중도라는 개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복지를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줄여야 되느냐 상관없이 노인 문제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 중도, 급진적인 중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급진적 중도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과정, 공동체의 복원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정부가 더 역할을 많이 해주는 신혼합 경제, 기존의 혼합 경제가 국유화나 사유화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됐다면 신혼합 경제는 탈규제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중시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잘 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중도의 개념이다. 라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또 새롭고 재밌는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5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그림과 같은 구상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이 문제점이 확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망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은 판옵티콘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과목의 설계도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도록 고안되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었죠. 벤담이 창안한 그 과목은요. 원형 과목이어서 가운데 부분에 원형 부분에 그 감시자가 있어요. 감시자가 있는 부분은 불을 꺼놓죠. 반면에 피감시자가 있는 곳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놔요. 그러니까 그 피감시자들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구나라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영구적인 감시 효과를 누리는 그 원형 과목을 설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이 판옵티콘은 그럼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전자민주주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래사회에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가야 할 가치인데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밝은 전망으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가 부활할 것이다. 아고라의 부활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자민주주의 얘기했을 때요. 정보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거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시민들이 의식하거나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런 전자민주주의 정보혁명의 발달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잘 될 거라고 청사진만 그려봤지만 오히려 이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성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판옵티콘의 재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진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자신들의 존재를 감춘 감시자들. 그 소수의 감시자가 불밝혀 있는 대다수 수많은 피감시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감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권력기구가 잘못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각성해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2번,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이 정치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3번, 동식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한다. 동식물의 평등을 얘기하려는 것과 전혀 거리 멀죠. 4번, 개인의 사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한다. 학생들이 이것과 자꾸 헷갈려요. 판옵티콘이 부활이 되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대한 권력기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보고 나의 정보를 소유하면서 개인을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 발전과 역행하게 되니까 그걸 조심하자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그러한 제대로 강구하자라고 하면 틀려요. 자, 잘 알아두세요. 5번.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관계. 이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밖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2005년이면 꽤 거슬러 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 예상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필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으로 가야 해요. 성장 우선론과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그럼 성장 우선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겠네요. 이 얘기는요. 어떤 사회, 또 뭐 한국 사회 안에서도 성장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선성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분배를 먼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대립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하나 잡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미스의 국부론. 모든 사회 연간 수입은 항상 그 사회 산업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 교환 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자원에 사용하고 또한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어 감으로써 각 개인은 사회 연간 수입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목적이 개개인의 의도와 관계없다는 사실이 항상 사회에 나쁜 건 아니다. 종종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실제로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고 의도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스미스 의견대로 보자면요. 개개인들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가 꼭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가의 밑줄 친 기억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의 그가 제시할 주장. 자, 요거는 요 다음 지문 읽고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제시한 이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해 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한 것이면 정의가 된다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을 내세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원초적 입장, 절차적 정의,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론이라는 것이 충분히 유추가 돼요. 그랬을 때 민주적인 도덕 공동체 구현 원리는 함께, 자유롭게, 인간답게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존 롤스라면은 어떠한 방법을 주장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분배의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대상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 존 롤스는 분명히 자신의 정의론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무엇이 분배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밝히고 있고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는 두 번째 원칙에 도달했을 때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최대 이익을 먼저 보장해주는 불평등의 측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서 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3, 4번 원초적 입장에서는 필요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된다. 얘 틀린 거 딱 보이죠?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배의를 써요. 이 무지의 배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조건, 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무지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사회적 기여도, 필요라고 하는 것도 전혀 몰라야만 무지의 배의를 쓰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3번도 틀립니다. 그럼 4번 갈까요? 합의 상황에서 누구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들이 정의에 관한 합의를 이루려고 할 때요. 무지의 배의를 쓰는 이유 자체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장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전제가 있긴 해요. 그 전제는요.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오답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데요.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약에 모든 인간들이 이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 것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말이에요. 이러한 합의를,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최소 수혜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나눠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고 이기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지의 배의를 쓴 원초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기적 존재니까.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이기적 존재들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에서도 계속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존 롤스의 정의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9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존 롤스의 정의의 이론이었었는데요. 정의 원칙.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수업을 할 때, 자, 여기에 관한 이론은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문제,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심화 강의에서 기다려달라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한 문제 이제 풀어봤고, 우리 교재의 필수자를 풀어본 다음에 존 롤스의 정의 원칙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선생님 3문제를 최근 순으로 가져왔어요. 그거 3가지를 보면서 존 롤스의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봐주세요. 롤스의 정의론의 제2원칙, 차등의 원리와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리. 자, 분명히 차등 같고요.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한다라고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요것만 갖고 온 거예요. 차등의 원리는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공유하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얘기 보면요.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를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됐어. 그러면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서 그 파생시킨 그 부에 대해서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이렇게 양도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여건을 항상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타고나기를 너무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거예요. 뭐 너무 부자인 부모 밑에 났거나 뭐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너무 월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 기타 등등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가 쉽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만 돼. 왜? 네가 갖고 있는 건 행운의 복권 당첨과 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 좋은 조건 자체를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어.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이익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꼭 써야 해. 이 말입니다.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가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도 도울 수 있도록 그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인 능력이나 장점을 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출발점으로 삼을 자격은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자체는 지금까지 존 롤스 얘기에서는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우리 필수 자료에서도 이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리, 공평한 기회의 균등의 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바탕을 해서 이런 논리성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좋은 이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의 그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 3개를 풀어봅시다. 꼼꼼히 풀어볼게요. 자, 2011학년도 수능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형식을 딱 보면 예전에 스토학파의 문제가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죠. 어느 정도 형식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 형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문제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상과 입장으로 옳은 거. 자네가 나의 정의의 원칙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자네가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을 제거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얘기는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 자체, 정의 원칙 자체가 존 롤스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한테 쉽게 보여줘요.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원초적 입장을 존 롤스가 왜 설정했는지까지 네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설정된 거다까지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니? 거기까지 공부했니? 물어봅니다. 첫 번째. 원초적 입장의 인간을 상호 협동하는 이타적 존재로 가정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이타적 존재라는 말이 틀려요. 만약에 인간들이 상호 협동하고 이타적인 존재라면 최소 수혜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아낌없이 나눠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또 합리적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죠. 합리적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하나 생각하면 그러한 이기적 존재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뭘 쓰면 보이시죠?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아무런 조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요 맥락에서 틀리고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요 말은 괜찮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의 제한을 긍정한다. 요거 틀렸죠? 기본권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존 롤스의 원칙이에요. 맞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갑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차등적인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평가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배라고 하는 주제로 존 롤스에게서 오답지로 항상 끼어드는 게 있어요. 자,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 여기서 차등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분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의 분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분배에다가 그 사회주의의 분배 모습을 넣어서 존 롤스가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답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3번 역시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택지 한번 볼까요?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적인 공정성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전제한다. 지금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원초적인 입장 자체를 설정하고 합의에 들어가죠. 그 합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살려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는 불공평한 원리까지 결론까지 가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공정해 맞아 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럼 5번 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의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논의로 가는 것이 존 롤스에게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2010년도와 2018년도에는 어떻게 존 롤스를 물어봤는지 보겠습니다. 이때에도 사실은 똑같은 주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거.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할 분배 원칙을 설정할 때는 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분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배는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분배라는 주제로 들어가니까 앞전에 소개됐었던 선지 중에서 사회주의 분배가 들어간 선지 있었죠. 그래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떤 사상가는 분배 원칙을 정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정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방법 써야 하죠? 왜냐면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무지의 베일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초적 상황. 어때요? 2010학년도에 물어봤던 개념, 2011학년도에 물어봤던 개념이 롤스의 원초적 상황을 전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걸로 동일해요. 그럼 그 이유가 자,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꽤 길어요. 이런 문제 학생들이 혹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내가 가장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2번, 자기 이익에 따르지 않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호혜적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선생님 3번째 강조했어요. 서로 양보해, 호혜적이야,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거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이건 이타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3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1학년에 나왔던 얘기와 같이 절차적인 정의를 보장해야 돼요. 스타트부터 이렇게 딱 너도 나도 모르고 시작하자라고 시작을 해야 그런 과정, 절차적인 정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있어서 불평등,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오히려 불평등한 결론으로 도출하더라도 불만 가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4, 5번 또 볼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건 어때요?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와 존 롤스는 서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존 롤스 생각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되는 최소의 인원들에 대한 그 불만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5번. 여기 봐요. 이건 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나와 있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분배 모습이었어요. 이게 또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고 다음에 또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라는 것과 나머지 선지가 왜 오답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보면서 존 롤스에 대한 확인을 확실히 하도록 하죠. 2009년도 가의 새로 난 말 A에 해당되는 개념과 관련된 나 사상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서양을 넘나들어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잘하자라는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면 정명. B.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뭘까? 직의. 그럼 정의가 되겠네요.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자존감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 가치들을 나눌 때에는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요. 존 롤스가 무엇을 분배 대상으로 해야 될지 정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분배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사회적 기본 가치.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권적인 자유에 관해서는 평등하게 보장해주지만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먼저 보류해지는 오히려 불평등한 것도 이 사람의 원칙에서 도출이 됐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적절한 게 뭐겠는가? 1번, 사회적인 위치를 모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의한 분배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위치를 몰라요. 이게 원초적 상황, 무지의 배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개념은 쭉 계속 갔던 거예요. 합리적인 개인들,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이기적이기도 하겠지만 무지의 배를 쓰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한 분배 원칙이다. 이게 바로 존 롤스의 정의 원칙이에요. 1번 맞네요. 그럼 2번, 합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은 원칙을 지키는 원칙이다. 절대 안 되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해 나갑니다. 3번. 모든 구성원들의 생산물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원칙이다. 동등하게 똑같이
마치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마 여기서부터 다음에 업그레이드돼 나가지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다음 4번. 자신이 가장 곤궁한 처질 가능성을 배제한 원리다. 이게 다음에 또 쓰인 거잖아요. 내가 가장 곤궁한 처지, 최소 수혜자의 것을 고려하고서 이 원칙에 도달하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5번. 현실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선택한 분배 원칙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실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가? 그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존 롤스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다시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 선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윤리와 사상 파트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 짚어봤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존 롤스 문제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지금 50분이 다 갔죠. 이 시간들 활용해서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 복습해 놓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